시진핑은 집권한 이후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강성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덩샤오핑 동학양의 정책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권력 다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전까지 자신을 낮추고 숨겼으며 현실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기꺼이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 때는 도광양회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다. 2007년이 시진핑에게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상하이 당서기가 된 시진핑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상하이 시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만나 시진핑을 차세대 지도자로 만들기로 했다는 당의 중요 결정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중국 권력 서열 6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시진핑은 5년을 잘 버티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했던 건 잘못을 범하지 않고 각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홍위대 혈통으로 우선 홍위대의 지지를 받는 게 절실했습니다. 당시 홍색 가문은 크게 4개의 세력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을 우두머리로 하는 등파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덩샤오핑과 쌍벽을 이뤘던 천인의 아들 천리안이 이끄는 진파, 세 번째는 후야오방의 아들 후더핑을 중심으로 모이는 호파였습니다. 후더핑은 최근에 소련은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했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의 절대 권력 집중 상황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쯔양의 노선을 따르는 왕치산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위대 최대 세력은 덩푸팡이 이끄는 등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덩푸팡의 지지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시중신 가문과 덩샤오핑 가문 간에는 많은 충돌로 생긴 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덩푸팡은 최근 장기 집권을 하고 중국몽을 내세우는 시진핑을 향해서도 중국은 제 주제를 알아야 한다 라고 강하게 쓴소리하는 인물입니다. 중국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냉철한 마음을 지니고 중국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되지만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된다. 시중신과 덩샤오핑 간의 1차 충돌은 1954년 가오강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가오강은 산시성을 근거지로 류주단 시중신과 함께 활동한 건국 초기 주역인데 1954년 반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시중신은 혁명가 류주단과 친했기 때문에 소설 류주단 사전 검토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나오는 가오강이 미화되었다는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 덩샤오핑은 류샤오치와 저우언라이 편에 서서 가오강을 공격했고 그 여파로 시중신은 반당 분자가 되며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중국 최초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은 덩샤오핑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 강화 때도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선전을 찾아가 선전은 곧 덩샤오핑이란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특구 선전시를 최초로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었습니다. 1978년 광동성으로 부임한 시중신은 선전 주민들이 철조망을 넘어 홍콩으로 집단 탈주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선전을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제안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시중신을 만난 덩샤오핑은 죽음으로 혈로를 개척하라 라며 선전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시중신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결국 시중신의 경제특구 실험은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이끌며 전례 없는 성공기적을 만들었고 시중신은 1981년 중앙정치 무대 베이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전의 경제특구 실험이 온전히 덩샤오핑의 공로로 돌아가면서 덩샤오핑과 시중신 간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과 시중신의 충돌은 후야오방 총서기 파면 때 극에 달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첫 번째 후계자로 정한 후야오방은 중앙조직부장 시절 인사실무를 총괄하며 시중신의 복권을 단행한 주인공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시중신 역시 당 중앙으로 복귀한 후 줄곧 후야오방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1987년 후야오방이 덩샤오핑의 이선 퇴진을 주장하자 시중신 역시
후야오방의 편에 섰습니다. 당시 후야오방과 시중신은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덩샤오핑의 완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덩샤오핑이 말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당신들은 내가 다시는 중앙의 일을 묻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의 일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1987년 보이보 주재로 중앙생활회가 열렸습니다. 덩샤오핑을 위시한 원로들과 후야오방으로 대표되는 신진 세력 간의 대결에서 후야오방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당 최고 원로들은 후야오방을 공개 비판하며 총서기직 사임을 요구합니다. 이에 격분한 시중신은 책상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생활회에서 당 총서기의 문제를 토론할 수는 없다. 당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당내 절차에 따라 총서기의 사임은 정식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다뤄야 한다. 이곳에서 총서기를 파면하는 건 개인 독재로 마오쩌둥의 착오를 다시 범하는 것이다. 이 발언으로 시중신은 역사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지만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에 어마어마한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의 끝은 결국 덩샤오핑의 말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입으로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는 사람이 실제로는 개인의 의견을 말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1987년 후야오방의 사임과 함께 시중신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1988년에는 정치국원에서 제외되며 전인대 부위원장으로 밀려났습니다. 1989년 후야오방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고 추모 시위가 천안문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시중신은 더욱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후야오방의 후임 총석이 자오찌양까지 가택에 연금당하고 천인 리펑 등의 보수 강경파가 천안문 정국을 주도하자 시중신은 사실상 삭탈관직 당하게 됩니다. 1992년 당대에서 발표될 정치보고 초안이 시중신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중신이 살펴보니 덩샤오핑 이론의 공적을 찬양하는 게 무려 57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중신은 붓을 들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에 놀란 시중신의 비서가 당시 샤먼시 부시장으로 있던 시진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시진핑이 아버지 시중신을 간신히 만류하면서 시진핑 집안에 큰 불화가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덩샤오핑 일가와 시진핑 일가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중신과 덩샤오핑 간의 이런 갈등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화만 보더라도 시중신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상황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진핑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총명한 사람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따라 제도를 바꾼다. 똑똑한 사람은 시간이나 낡은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자신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덩샤오핑 지방과 역사적인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시진핑이 도움을 요청한 게 등파의 사람이자 중국 제1의 집안이라고 불리는 위정성이었습니다. 위정성의 집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륙과 대만 어디든 위정성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위정성은 덩푸팡의 절친으로 문화대혁명 때 박해를 받던 덩푸팡의 생명이 위급했을 때 손을 쓰지 않던 병원을 다그쳐 살려낸 게 위정성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위정성에게 덩푸팡을 초대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시진핑 요청에 대해 덩푸팡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여동생과 그의 남편을 대신 내보내 형식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당시 사실상 총서기에 내정되어 있는 시진핑이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덩푸팡이 시진핑을 낮춰보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세력을 끌어안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류란타오 탄생 100주년 자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류란타오는 소설 류주잔 사건 당시 시중신을 조사했던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의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진핑이 홍위대의 지지와 권력을 잡기 위해 화해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 한때 시진핑이 등체 모용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고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의 권위주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마오쩌둥이든 덩샤오핑이든 자신이 현재 필요로 하는 걸 취할 뿐입니다. 한 시대는 한 시대의 문제가 있고 한 시대의 사람은 그 시대의 사명이 있다. 여담으로 시진핑이 자주 언급해서 중국 관가에서 유행어로 떠오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덩샤오핑의 한 말이었습니다. 공허한 말은 국가를 망치고 실제 행동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덩샤오핑은 보수파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시냐 자본주의 시냐라는 이른바 사시자시 논쟁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 강경파들은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장쩌민에게 넘기고 이 선으로 공식 은퇴한 덩샤오핑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장쩌민 총석이 리펑 총리 등도 보수 강경파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했더라도 쉽게 당할 덩샤오핑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바로 남순강화였습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양상쿤, 류아칭 등 인민해방군 내 최고 실력자들을 대동하고 남순행을 단행하면서 총서기와 총리 일괄 교체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결국 위기감을 느낀 장쩌민과 리펑은 다급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호응해 개혁개방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나중에 시진핑도 선전시를 방문하면서 덩샤오핑을 여러모로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 남순을 수행한 원로 간부 4명과 남순 강화 때 정치 스타로 부상한 왕양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덩샤오핑처럼 검정 세단 대신 미니버스를 이용하고 행사장에는 홍색 카펫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